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 근데 행호님이 옆에 계세요. 교수님 먼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난번 촬영할 때 준목혜님이 저를 막 너무 빡빡하게 대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도 이게 약간 역기능적인 게 있는 거죠. 전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김학중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굉장히 인상 깊은 설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만나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착한 것 같은데 시건방지고, 순진한 것 같은데 철딱선이 없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파파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걸 분석해 보면 딱 이 정도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보는 형들은 요셉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더욱더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착한 것 같은데 시건방지고, 순진한 것 같은데 철딱선이 없고,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파파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저랑 똑같이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막 속으로 웃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들었는데요. 사실 좀 이중성, 양면성을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얘기해 보면 착한 아이 같은데 좀 시건방지다. 아마 시건방지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고자질에 능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거 좀 그 착한 것 같은데 또 뭐 너무 아버지한테 알랑방구 듣고 형한테는 완전히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그죠? 매를 번다고 하죠.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어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착한 아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그런 의미도 쓰셨을 수도 있는데, 착한 아이가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을 안 해요. 심리학적으로는 착한 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그때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착한 것만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아이가 자기 주장이 없어질 때도 있고, 사실은 남 눈치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말을 잘 들으면 착하다고 해요. 아우 착하다.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도 아이 착하다라고 해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감정 표현이 거칠면 착하다는 소리 못 들어. 이 못된 게 어디서 승질을 내. 아까 얘기한 대로 짜증을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는 주로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고자질은 어떻게 보냐면, 저는 고자질은 아마 야곱이 원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착한 아이 이런 거죠. 아버지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 아버지가 너 못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 안 내고, 울지마 하면 그때부터 안 울고, 자기 주장을 못 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불안한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착한 아이는 어쩌면 불안한 아이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아이가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느 방송 강연에서 마침 그 방송국이 그 TVN 방송국이었는데 거기서 그 응답하라 1988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그 동영상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같은 방송국이니까. 그 덕선이를 제가 했는데, 응팔의 덕선이가 있잖아요. 혹시 그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 덕선이가 둘째로 나옵니다. 덕선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요. 근데 둘째가 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 아이는 뭐 S대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얘는 막 성질이 들어오는데도 무조건 오케이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막내도 있는데 이 막내는 공부도 못하는데 일단 남자야, 아들이고, 얘는 거저먹어. 그러면 덕선이는 무조건 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화에 보면 덕선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나옵니다. 나도 계란 후라이 먹고 싶은데 계란 후라이는 왜
동생과 언니만 주냐고 하고 나는 콩자반 싫어하는데 나만 왜 콩자반 주냐고 그동안 그렇게 저는 또 참은 겁니다. 왜냐하면 착해야 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언니처럼 공부 잘하지도 않고 또 막내처럼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아이의 내면에는 굉장히 그 불안이 잠재돼 있다. 왜 그렇게 고자질을 잘하느냐? 만약에 그건 이제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야곱이 뭐 어떻게 형들을 좀 이렇게 잘 일하고 있는지 네가 좀 보고 얘기도 좀 해줘라. 가끔 또 염탐도 시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제 뭐 형 한테 어떤 면에서 해를 끼친다는 생각보다는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돼. 형이 담배 펴요. 형이 뭐 잘못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요셉의 불안을 보면 왜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욕구를 끝없이 바라보면서 그걸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요. 파파보이라는 말도 쓰셨는데 사실 마마보이라는 말 더 많이 쓰죠. 네. 파파 거리만인데 사실은 이제 파파보이도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마보이가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제 뭐든지 물어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점점점 없어지는 아이인 거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늘 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만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쓴 책으로 이런 북 콘서트 비슷한 걸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연세가 들면 들었지 저보다 더 젊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계속 우세요. 내가 재밌는 얘기 막 하는데 막 우셔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말을 잘못했나? 거기 좀 젊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쓴 책이었는데 최근에 쓴 책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끝난 다음에 질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었나 봐요. 자기가 너무 자기 없이 살았대요.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셀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을 위한 삶을 살았고 지금은 자녀를 위한 삶을 살다가 그 자녀가 지금 다 장성한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아들은 벌써 장가갔고 이제 둘째가 딸이었는데 딸까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청난 우울증이 왔는데 제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없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착하다는 얘기가 참 좋았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얘기 이제 그만하자, 우리. 우리가 버릇처럼 착하다 그래, 얘한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죽입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둘째는 아니지만 막내로서, 근데 자기가 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친엄마가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엄청난 불안 가운데 있는, 그래서 자기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를 버리시면 자기는 거의 끝장나는, 그 지금 원가족에서 보면 그런 불안이 있는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 보신,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잘 보신 거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파파보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주장이 없을 수도 있다. 모든 게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고난의 여정이 그런 파파보이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오게끔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둘째거든요. 저희 형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요. 제가 남자로서 둘째고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중간에서 굉장히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그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첫째 딸이 또 착한 아이 증후군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 큰 딸을 굉장히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동생이 많은 큰 딸,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거는 착하면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착함을 떨쳐보지를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희생적으로 살아요. 우리 세대가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의 큰 누님들은 본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동생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본인은 결국은 상급 학교에 진학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저희 부모님 세대는 너무 많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큰 딸도 그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제가 애들 집단 상담을 하는데 우리 큰 딸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다 바쁘셔가지고 13살부터인가 거의 자기가 살림을 다 했대요. 어떻게 살림을 다 할 수가 있지? 뭐 애가 동생이 3-4명인데 그래서 뭐 13살부터 뭐 설거지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숙제 다 봐주고 동생들 그리고 자기 숙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랑을 독차지했겠죠.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대. 야,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니? 너 최고다. 아빠도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3살이라고 했었죠, 13살. 많이 힘드셨겠다. 안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칭찬에 이제 이렇게 도취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2명 정도가 집단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쭤봤어요. 13살이면 그때 뭐 저랑 같은 연배고 그러시면 친구들이 생일 파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어떠셨어요? 생일 파티 같은 거 한 번도 못 가셨을 것 같은데 동생들 챙기느라고 그랬더니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안 좋아했어요? 아니 그래도 남들은 갔다 오고 뭐 본인 안 가고 그러면 좀 섭섭했을 텐데 그랬더니 뭐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칭찬 많이 해서 괜찮았대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도 못 가셨다면 그거는 좀 아니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어야 했더니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다니까요 막 그러고 나중에는 화내시겠더라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집단원들이 이제 같이 상담하는 분들한테 저 따라 한번 해보시라고. 그분 이름이 뭐 정숙이면 정숙아 너도 외로웠어. 한번 따라해보시죠. 정숙아 너 외로웠어. 다들 12명이 정숙아 너 외로웠어. 아니라니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정숙아 너무 외로웠어. 그랬더니 자기가 외로웠다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게 살았다고. 친구가 한 번도 나랑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너는 빨리 가서 또 집에 가야 되지? 너 동생들 챙겨야 되지? 뭐 이러니까요. 근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보자 그렇게 산 거죠. 이게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집단을 하면 8시간씩 사흘이나 해요. 첫날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혹시 어머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대요. 같이 사세요? 따로 사시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하세요. 무슨 전화를 하냐고.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보라. 무슨 얘기를 하냐고 막 그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교수님 내가 수업을 듣는데 집단 상담을 하고 잘 모르실 테니까 수업을 했는데 그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울음이 터졌다. 외로웠다고. 그 얘기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그 얘기 해야 되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왔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이제 제 말 잘 되는 분이거든요. 교수님이 또 시키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는 도저히 못 하겠대요. 겁이 나가지고. 아직까지 불안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착함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칭찬에 도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못할 것 같아. 나 친구들 생일 파티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야, 너 못됐구나. 너 착한 줄 알았더니 너 못됐구나. 이러실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럴까봐 결국은 계속해서 착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분이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어머니한테 음식 싸가지고 가갖고 너 왜 왔냐 갑자기. 아니 그냥 갑자기 오고 싶어서 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할까 말까 하다니 한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런 거 물어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님이 지금 이제 8순이 넘은 분인데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렇겠다. 네가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13살이었구나.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응?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뻥 터졌어. 한참을 붙잡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오더니 교수님 대박 사건거든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받아주시니까 내가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붙잡고 한참 울었다. 그냥 어머니도 이야 닦은 딸이 이렇게 울고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러셨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겠죠. 그럼 또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남편이랑은 어때요?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이제 평신도예요. 남편이랑 자주 남편이랑 뭐 자주 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혹시 이렇게 목회하다 힘든 거 같은 거 얘기한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목회 얘기는 안 한대. 왜 어디 평신도잖아요. 아니 그건 남편이잖아. 아니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뭐 최근에 어려운 일 없었어요? 그때 최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목회하면 우리 목사님들은 어려운 일 많잖아요. 여자 목사님들. 그래서 이러만한 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한 번도 못 해봤대요. 네, 오늘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 둘째 날인데 한번 해보시라고. 아이 안 한다고 막 그래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몇 명이죠? 아이들 뭐 애 다 컸대요. 아들 딸이 있대요. 걔네들한테도 한 번도 욕 힘든 얘기 한 적 없죠. 아우 걔네들한테 왜 이런 힘든 내가 뭐 엄마 일인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둘째 날 가서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막 펄펄 뛰면서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그러고 잘 들어주셨어요. 아이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는 너무너무 완벽해가지고 사실 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엄마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엄마가 이제 좀 사람 같다,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서 아이와도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착한 아이로만 남아있으면 아마 요셉은 우리가 만나는 요셉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었던지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떠나서 스스로 선 그런 게 이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또 꿈의 교회가 더 열심히 해야 될, 우리 꿈의 교회는 젊은 세대를 위한 꿈을 키워가는 교회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교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